네,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원 및 대법원의 재판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판사 성향 분석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네, 이 밖에 사건, 사고 소식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상윤 변호사,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학과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사법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3차 조사가 있었는데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서 청와대와 어떤 정치권을 좀 압박할 이걸 이제 카드로 재판을 활용하려 했다, 이런 사실이 적발됐다 그러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2월 달에 이제 특별조사단이 편성이 됐죠. 그래서 1차, 2차 때 암호를 섞은 겁니다. 그래서 복구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암호를 복구해가지고 그 파일을 보니까 법원행정처의 기획조정실 거기에 파일의 내용이 기조실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은 뭐 원세훈 국정원장의 1심 판결에 대한 어떤 분석 내지 또는 그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관련해 가지고 공판 진행 동향 또 전교조 법원의 노조 그 효력 정지 처분에 대한 동향 또 상고법원 이게 이제 상고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수건 사업이었거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청와대에 어떻게 대응 전략을 만드느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고법원 추진에 대한 좀 개념 먼저 좀 설명해 주세요. 대법원에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1심이 3심까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할 수 있는 사건을 좀 줄이자. 꼭 필요한 사건만 하고 그 중간에 고등법원하고 대법원 사이에 상고법원을 만들자. 그래서 거기서 사건을 많이 줄여가지고 꼭 필요한 것만 대법원에 하자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이게 3심권이 보장이 안 된다 해가지고 비판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청와대에 어떤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와대와 협상을 하기 위해서 좀 청와대랑 정치권이 좀 연관된 재판을 갈 카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공판 진행 동향이라든가 이런 파일이 법원행정처 원래 법원행정처는요 법원의 예산하고 인사하는 데입니다. 그렇죠. 재판 동향 분석 이런 거 해서는 안 되는 데예요. 그런데 기획조정실 거기에 그 컴퓨터에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판사들에 대한 어떤 성향이라든가 심지어 판사의 어떤 재산관계 이런 것까지 와 있다. 이거는 법원행정처의 어떤 순수성, 그러니까 법원행정처가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고 있는데 그걸 무기로 해가지고 어떤 판사들의 동향을 한 것 같다. 근데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없었다는 겁니다. 다만 좀 이 정권의 입맛에 좀 안 드는 사람을 좀 사찰을 한 것 같다. 일종의 권력 남용 같은 그런 거네요. 그렇죠.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에서 이걸 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행정처는 그야말로 법원의 행정을 업무를 담당하는 예산만. 그렇죠. 인사와 예산만 하는 데지 법관들의 어떤 뭐 재판 동향이라든가 판결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의 권한 남용이죠.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이 파일이 존재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고, 하지만 인사상의 불이익은 없었다라고 밝혔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성향을 파악했다는 것만으로도 순수성에 좀 의문이 가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파일이 존재했다는 것 자체, 누군가가 본인의 어떤 성향을 체크하고 있다는 것 자체, 그리고 체크하는 라인이 존재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판사들의 압박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는 반면에 어느 정도까지 인사의 어떤 인사권자한테 무엇인가를 조언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충돌하고 있지만은 전자 쪽에서 아무래도 많이 좀 이제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판사들 직접 이제 나와서 언론에 나와서 했던 윤모 변호사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한 압박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독립성은 판사는 기본적으로 자기 양심에 따라서 판결해야 되는데 무엇인가 자신의 재임용이라든가 승진 같은 거에 계속 머릿속에 남는다. 그러면 사실 독립성 훼손한 것이 아니야. 어쨌든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리스트라는 건 없었지만은 포괄적인 압박은 있었다 정도. 그게 사찰이든 아니면 어떤 무언의 어떤 힘이든 간에 그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보니까 사법행정권 남용이 드러난 법관들에 대한 처벌 여부도 좀 관심을 모았었는데 결과적으로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한다고 밝히면서
형사상 어떤 뭐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떤 일각에서는 자체 조사, 셀프 조사의 한계다. 검찰이 수사해야 되지 않겠냐,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어떤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법원 내부의 문제를 검찰에다가 수사 의뢰한다는 것도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고심 끝에 이 애매모호한 답변은 사찰은 있었다. 그렇지만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그런데 이게 수사할 범죄는 아니다. 다만 행정처 차장, 그 당시에 법원 행정처 차장이 있었습니다. 그 차장이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계는 해야 한다. 예. 징계 여부는 인사권자와 징계권자에게 맡기겠다. 애매모호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사찰로 보면은. 인한 불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그렇죠. 인사상의 불이익은 없었다. 없었다고 하지만 예. 사찰 자체가 또 불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찰을 시킨 사람은 누구냐? 근데 지금 예를 들면 과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냐? 그 당시에 법원행정처장, 차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위에 있는 대법원장님, 예. 대법원장님 양승태 대법원장님 이미 물러나셨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승태 대법원장 나가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별다른 내용은 없는 거다. 네. 사실상 그래서 셀프 뭐 조사다. 예, 이게 한계다라는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그겁니다. 예. 양승태 전 대법원장께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만약에 받으셨다고 하면 그걸 누가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확인하려고 하면은 다시 법원의 영장에 따라서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양승태 대법원장을 인신적으로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전 대법원장을.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은 셀프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 다시 검찰한테 하라고 하면은 이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흔히 말하는 문서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진짜 그림이 좀 애매한 상황인 그렇습니다. 거긴 한 거네요. 그렇죠? 예. 자, 다음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과 강압적 촬영을 폭로했던 유튜버 양혜원 씨. 그런데 이 스튜디오 실장과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 좀 들어가 있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양혜원 씨가 처음에는 뭐 피팅 모델로 들어가가지고 막 하기 싫은 포즈도 취하고 성추행을 당했다, 예. 강압에 의해서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양혜원 씨하고 스튜디오 실장하고 카톡 문자 메시지에 나온 걸 보니까 예. 그게 아니라 양혜원 씨가 일자리도 물어보고 학원 비용 언급하고 돈이 부족해서 오히려 촬영을 좀 더 해달라. 이거는 어떤 스튜디오 실장이 어떤 강압에 의해서 했다기보다는 본인이 좀 더 뭐 이게 좀 자발적으로 응한 거 이런 거 아니냐. 물론 문자 메시지만으로 그거는 예. 수사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서 양혜원 씨의 어떤 처음의 주장이 강요에 의해서 했다. 난 하기 싫었는데 막 한 거다. 피해자다. 그런 얘기를 하는 예,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스튜디오 실장 얘기 들어오면은 이걸로 봐서는 오히려 스튜디오 실장은 무고한 거다. 예,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리꾼들의 반응을 좀 봤더니만, 그러니까 무고하다기보다는 어쨌든 뭐 양혜원 씨가 원했다 하더라도 그런 비공개 촬영이었지만 어쨌든 그 행위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었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양혜원 씨에게 있어서 어떤 동정 여론이 상당히 좀 등을 돌린 것도 좀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이제 뭔가를 좀 숨기는 건 맞는 것 같다. 예. 왜냐하면 어쨌든 본인이 억울하다고 하면은 본인한테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카톡 내용을 다 공개를 했고 거기에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네, 그렇죠. 말하자면 지금 얘기되는 게 본인의 유리한 5가지는 공개를 하고 나머지 8가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제 모 매체를 통해서 그 실장이 공개한 카톡 내용이죠. 예, 카톡 내용이 13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내보니까 실제적으로 양혜원 씨가 주장하는 바와 조금 사실이 다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근데 예. 그것은 범죄의 성립과는 무관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상황 자체에 대한 부분은 양혜원 씨가 말한 부분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게 이제 무고가 되든 아니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여론이 급격하게 좀 이제 일종 그 전에는 양혜원 씨한테 상당히 호의적이어서 지금은 조금 이제 맞서는 부분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금 무고죄 특별법 양혜원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촉구하는 청원이 올랐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또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카톡 또 내용도 물론 이게 양혜원 씨가 다 공개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여론이 돌아설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도 있어서 맞서는 상황인 건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래서 수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예. 수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양혜원 씨와 스튜디오 실장 간의 얘기 나눈 카톡 문자 메시지 보면 양혜원 씨의 주장이 좀 맞지 않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주장이 흐려졌거든요. 예. 그러면 양혜원 씨의 어떤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경찰 입장에서는 양혜원 씨 진술이 일관돼야 예. 그 피해자의 진술을 갖고서 기소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지금 양혜원 씨 진술이 신빙성이 왔다 갔다 하면은 신빙성이 떨어지면은 양혜원 씨 진술만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자, 일단 지금 경찰은 사진의 유출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피팅 모델들을 불러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유포자에 대한 수사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안에서 벌어진 일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상의 문제라든가 어떤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사진을 유포한 부분은 명백히 범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본인의 계약서와 아닌 본인의 의사와 반해서 유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그 유포 자체는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IP 추적을 통해서 찾는 건 어려울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꾸준히 찾고 있고 어차피 가짜 아이디라 하더라도 IP를 통해서 찾고 있기 때문에 시간상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촬영만 처벌되는 줄 아는데요. 예. 내가 촬영하지 않더라도 촬영한 사진을 우연한 기회에 받았습니다. 예. 그거를 유포하면은 예. 유포한 사람이 처벌됩니다. 근데 무조건 다 처벌되는 게 아니라 예. 유포한 영상물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물이거나 예.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렇군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양혜원 씨가 대응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뭐 스튜디오 A 실장 A 씨가 얘기한 이외에 또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어떤 카톡 내용이 있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가능하겠네요. 이 그렇죠? 카톡 문자 메시지는 그야말로 문자입니다. 예, 다른 내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양혜원 씨 입장은 그리고 유리한 것만 이 A 실장이 공개한 거다. 그 전전후를 다 빼버렸다. 예.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계약서 자체가 나는 모르는 내용인데 나보고 서명 낙인하라고 했다. 그래서 조사는 한번 해봐야 그렇네요. 됩니다. 일단 진실 공방으로 좀 가는 모습인 것 같아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내용입니다. 예. 서울 강남 압구정의 한 치과에서 교정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 이벤트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해서 지금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강남에 있는 거리에 가보면은 치과라든 이런 데서 이제 광고성 걸 많이 합니다. 아주 좀 SNS에 많이 올라오죠. 그렇죠. 예. 싸게 하고 뭐 그리고 그 풀 패키지로 해갖고 그렇죠. 뭐 정도인데 사실은 그게 이제 다른 데서 하게 되면 그 공이 하나 더 붙을 정도가 되는데 네.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 이벤트성으로 광고를 한 다음에 모집을 해갖고 그걸 이제 치료해주는 과정에서 이제 당사자는 이미 사라져버리는 상태. 지금이 그겁니다. 50여 명의 피해자가 생긴 것은 예. 50여 명이 지금 제대로 된, 그러니까 원래 광고대로 치료가 진행되지 않았고 있고 교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저기 다른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강남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게 교정은 의료보험이 안 됩니다. 교정은 치아는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치과 치료 중에서 실력이 제일 있는 사람들이 교정을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정 다 받고 싶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벤트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싸게 해준다고 이제 광고를 낸 겁니다. 반값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많이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치과의사협회에서 이거 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나간다고 하니까 조사 나간다고 하니까 그 고용했던 의사들이 나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교정은 1년, 2년 이 그렇죠.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의사가 나가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치료가 안 되죠. 그리고 항상 저가인 데에는 이 불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심을 해봐야 그렇습니다.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이벤트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기성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료 광고 뭐 성형외과나 뭐 교정이나 이런 의료 광고가 이게 많은데 예.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저도 예전에 한번 그 SNS에 그런 게 올라왔길래 하도 궁금해갖고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 예비 검사를 이렇게 조사를 받는 그 검사를 받는 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꼭뭐 공장에서 뭐 물건 찍어내듯이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그 잘 알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겠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가서 그 시스템 자체. 교정은 의사의 실력이 중요하거든요. 숙련도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시설만 번드르르하게 해놓고 의사는 사실상 자격이 없는 의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 소비자는 이 사람이 과연 자격이 있는지 실력이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계속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면 재발 방지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의료 분야는 사실은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자정 노력이 먼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 이제 치과 교정학회에서 사실 문제 제기했던 그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수가가 나오느냐, 이게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돼갖고 하는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보건복지부 같은 데서 과장 과대 광고를 규제하는 부분 쪽으로 지금 의료 광고 자체가 너무 우후죽순으로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상윤 변호사, 배상훈 서울 디지털대 경찰학과 학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